정읍에서 군부도사를 만난 송시열은 한양을 향해 두 번 절하고 군부도사가 건네는 사약 두 사발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주자 우암 송시열 편입니다. 1607년 선조 때 태어나서 1689년 6월 3일 숙종 때까지 82세를 살았다. 송시열은 훗날 영의정에 추중된 송갑조의 5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외가인 충청도 옥천군 구룡리에서 태어났다. 송시열이 태어나기 전날 밤 아버지 송갑조의 꿈에 공자가 여러 제자를 거느리고 나타나서 그중 한 제자를 가리키며 이 아이를 그대에게 보내니 잘 가르치시오 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한다. 아버지 송갑조는 송시열이 태어나자 꿈에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보았다 하여 성인이 왔다는 뜻의 성례라는 아명을 지어줬다. 후에 시열로 이름을 고쳤다. 송시열은 8세 때 충청도 회덕군 은진송시 집성촌에 살고 있던 먼 친척 송이창의 제자가 되어 그의 아들인 송중길과 함께 그의 집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훗날 양송으로 불리는 특별한 교분을 맺게 된다. 한 살 많던 송중길과는 오랜 우위를 다져나갔으며 둘은 서로를 각별히 챙겨주었다. 대전 대덕구 송촌동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되며 현재 이곳에 있는 선비마을은 송시열, 송중길을 배출한 지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송시열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기억력이 좋았으며 독서를 좋아하여 5세 무렵에는 스스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1세인 1618년 임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을 출입하다가 발각되어 낙향한 아버지 송갑조로부터 경몽요결, 기모력 등을 배우면서 주자, 율곡이, 조광조 등의 절의를 교훈삼아 본받도록 배우며 자연스럽게 서인이 된다. 특히 송시열은 주자의 예학에 깊이 공감하였는데 이후 그는 주자를 평생 모범으로 받들고 살았다. 18세인 1625년 도사 이덕사의 딸 한산이씨와 혼인하였다. 이 무렵 송시열은 당시 연산의 낙향에 있던 사계 김장생에게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다. 이때 송중길, 윤성거, 유계, 윤휴 등과 함께 동문수학하였다. 이때 만난 윤성거는 그의 친구였으나 병자호란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되고 윤휴 역시 절친한 친구였으나 훗날 내송논쟁으로 정적으로 돌변하고 윤휴가 송시열을 사형에 처하려 하는 윤선도 허목을 편들면서 둘은 논수가 된다. 24세인 1631년 김장생이 죽은 뒤에는 김장생의 아들 김쥐문화에서 수학하였다. 26세인 1633년 사마시에 장원급제하여 생원이 된 후 최명길의 청고로 경릉 청봉이 되었으나 1개월 만에 사직하였다. 28세인 1635년 대군 사부가 되어 복림대군과 임평대군을 가르쳤다. 이때 세자시강원에서 역시 대군 사부로 임명된 윤손도를 만난다. 세자가 임금으로 즉위하면 세자시강원 사부는 중용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윤손도가 중용되지 못하자 그 이유가 바로 송시열의 반대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원한을 품게 된다. 29세인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정하여 남한 산성으로 피란하였고 그는 청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는 척화파에 섰다. 그러나 항복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왕이 치욕을 당하고 소현대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좌절감 속에서 낙향하여 10여 년간 일체의 벼슬을 사용하고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42세인 1649년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한다. 효종이 척화파 및 제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자신의 스승 송시열에게도 세자시황원 진선, 상원부 장령 등의 관직을 내리자 그는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다. 이때 송시열이 올린 기축봉사는 그의 북벌론 의지를 보여주는 상소로 효종의 북벌 의지와 부합하여 송시열은 훗날 북벌 계획의 핵심 인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다. 43세인 1650년 김자점이 청나라에 조선의 북벌 동량을 밀고 하면서 송시열이 쓴 인조의 능인 장릉지문에 청나라 연호가 아닌 명나라 연호를 썼다는 사실을 청나라에 몰래 알렸다. 이로 인해 송시열은 청나라의 압력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물러났다. 46세인 1653년 다시 효종의 부름을 받아 충주 목사로 나갔다가 곧 사직하였고 이듬해 사원부 지비, 동부순지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은둔 생활을 하며 송중길 등과 강학과 후진양성 및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다. 50세인 1657년 세자시황원 찬선이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대신 정유봉사를 올려 시무책을 건의하였다. 이 상소에서 북벌을 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51세인 1658년 다시 세자시황원 찬선에 등용되었고 그해 9월 2조 판서로 승진하였다.
그는 극구 사양하였으나 효종은 초피 모자를 선물로 주면서 윤호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1659년에 효종이 갑자기 성할 때까지 절대적인 시름 속에 북벌 계획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로 활약하였다. 52세인 1659년 효종이 성하하고 현종이 즉위하자 효종의 계모인 자이대비의 복상 문제가 불거진다. 자이대비는 인조가 43살 때 14살의 나이에 두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는데 아들인 효종보다도 5살이 적었다. 효종이 성하할 때 그녀의 나이 35세로 윤유, 허목 등 남인들은 효종이 장자는 아니지만 인조의 정통을 계승했다며 상복을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송시열, 송중길 등 서인들은 주자 가례를 근거로 효종은 장자가 아니므로 1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 없는 논쟁으로 보이지만 인조 반정과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효종과 현종의 정통성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격렬한 싸움이 이어졌고 극단적인 감정 싸움으로 치달았다. 남인들은 송시열이 효종의 왕통을 부정한다며 정치 공세를 가하였고, 특히 윤선도는 복상 문제를 기회로 역모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송시열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상소까지 올린다. 송시열은 이런 남인들의 정치 공세에 분노하게 되고 그들을 경멸하게 된다. 서인들도 윤선도가 송시열을 역적죄로 모함했다며 윤선도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렇게 조선 조정은 예송이라는 주제를 놓고 들끓었다. 마침내 현종은 윤선도를 기양 보내고 서인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1년설을 채택한다. 윤선도에 대한 유배령이 내려진 뒤에도 서인은 계속 윤선도를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이 사건으로 송시열은 친한 친구였던 윤유와도 원수가 되고 허목을 동물이라고 불렀다. 53세인 1660년 우찬성으로 있을 때 효종의 장제를 잘못 잡았다는 비판이 다시 나타나자 사직하고 고향인 회덕으로 낙향하였다. 이후 현종 제위 15년간 조정에서 융숭한 예우와 부단한 관직에 재소가 있었지만 사양하고 야인의 신분으로 자문하였다. 1668년과 1671년 우의정에, 1672년 자의정에 임명되었을 때 잠시 조정에 나갔을 뿐 시종 제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제야에 응거하여 있는 동안에도 조정의 대신들은 매사를 송시열에게 물어 결정하는 등 그는 막후에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62세인 1669년 동문소학했던 윤성거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윤중이 스승 송시열을 찾아가 묘갈명을 부탁하였다. 당시 송시열은 윤성거에게 윤휴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였으나 윤성거는 윤휴와 친하게 지내며 그를 높게 평가하였고, 윤성거가 병자호란 당시 광화도에 피난 갔을 때 비겁하게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 송시열은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송시열은 윤성거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묘갈명을 적어보냈고, 윤정은 고쳐줄 것을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일로 사제지간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 65세인 1672년 평생 친구이자 동지였던 송중길이 사망하자 3년간 상복을 입었다. 67세인 1674년 효종의 비긴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자의대비의 폭상 문제가 불거진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9개월을 주장하였고 남인들은 1년을 주장하였다. 현종은 영의정이었던 서인 김수흥을 기양 보내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하며 남인 허적을 영의정으로 삼고 3일 만에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현종은 2달 만에 성하하고 13살에 숙종이 즉위한다. 송시열은 제1차 폭상 문제 때 기년서를 채택하게 한 죄로 남인의 공격을 받고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사로 전임되었다가 남인들의 거듭된 공격으로 이듬해 한경남도 덕원으로 유배되었다가 그 뒤 장기, 거제 등으로 유배 장소가 옮겨졌다. 유배 중에도 송시열을 사형에 처하라는 남인 계열의 유생들의 상소가 계속 올라왔고,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서인계 유생들은 그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유배지에서 위리잔치된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사대부와 평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73세인 1680년 복상 문제에서 승리하여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은 전횡이 심하였고 숙종은 그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해 3월 당시 영의정 허적이 조부 허잠의 시호를 맞이하는 잔치를 열 때 마침 비가 오자 숙종이 유학을 그의 집에 보내려 했으나 이미 가져간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영의정 허적 등 남인 계열들을 숙청하고 서인 김수황을 영의정에 임명하는 등 서인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이때 서인 김석조 등은 허적의 서자인 허견 등이 역모한다고 고발하여 옥사가 일어났는데, 이리하여 종실인 복창군 삼형제와 허적과 윤유가 죽임을 당하는 등 남인은 큰 타격을 받고 실각하였다. 이렇게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자 송시열은 그해 6월
5년 만에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해 10월에 중추부 영사 겸 영경영사로 기용되었다. 74세인 1681년 윤중은 송시열에게 그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려다 그만두었는데 이를 신유의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제였던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정적이 되었다. 76세인 1683년 고령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나 기도소에 들어갔고 봉조화가 되었다. 77세인 1684년 신유의서의 내용을 가지고 최신이 윤정을 스승을 배반한 죄로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자 대대적인 정치적 분쟁이 야기되었다. 윤정의 제자들은 그를 옹호하였고 송시열의 제자들과 조정의 대신들은 윤정을 비판하였다. 이리하여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것을 회니십이라고 하는데 송시열이 충청도 회덕에 살았고 윤중이 이산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81세인 1688년 희빈 장씨가 숙종의 아들을 낳자 이듬해 1월 숙종이 이를 원자로 정하려 하는데 송시열은 송나라 철종의 고사를 들어 이를 시기상조로 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숙종은 크게 노하여 그의 모든 관작을 박탈하고 제주도로 기양보냈다. 이때 서인들이 몰락하고 남인들이 다시 집권하였다. 남인들은 다시 그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시 신문하자는 남인들의 주장에 숙종은 그를 다시 한양으로 불려들였다. 송시열이 제주도를 떠나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에 전남 장성군을 지날 때 그의 제자인 김수황이 약 2달 전에 먼저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자신의 묘지명과 비문을 꼭 우암 선생에게 부탁해달라 하고 유언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송시열은 즉시 김수황의 묘비문을 써내려갔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여 전라북도 정읍군에 도달하였다. 수많은 문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가 항성부까지 상경하는 길을 시종하였다. 그러나 그를 한양에서 국문시켰을 때의 파장을 우려한 숙종은 그에게 사약을 내린다. 정읍에서 군부도사를 만난 송시열은 한양을 향해 2번 절하고 군부도사가 건네는 사약 2사발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 향년 82세였다. 슬하에 사남 2녀를 두었다. 사사되기 전 장문의 유서를 썼으며 그의 수제자 건상하에게는 학문은 마땅히 주자를 바탕으로 삼고 사업은 효종께서 하고자 하시던 뜻을 주로 삼으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제자 건상하, 김기하 등은 주변 선비들을 모아 장례를 주관하였다. 9년 전 경신환국 당시 허적과 윤유의 사형을 남인들이 정치 보복으로 여긴 것처럼 송시열의 사형 역시 서인들은 남인들의 정치 보복으로 여겼다. 5년 뒤인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자 송시열의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인정되어 관작이 회복되고 문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이때부터 덕원, 화양동을 비롯한 전국에 약 70여 개의 서원이 설립되었는데 그중 사액서원만 37개 소에 이른다. 1756년 의정부 영의정에 추정되었고 송중길과 함께 성균관 문매에 종사되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던 정조에 의해 효정의 묘정에 추양되어 송시열은 문묘와 종묘 동시에 배양된 육현 중에 한 명이 되었다. 또한 정조는 그를 공자, 맹자, 주자에 버금가는 송자로 추대하고 국가의 스승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율곡이 김장생도 듣지 못한 칭호였다. 송시열은 꾸밈이 없었으며 뒤에서 남의 흉 보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고 자신의 앞에서 타인의 흉허물을 보는 것을 질타하였다. 그의 이런 직설적이고 솔직담백한 성격 때문에 생전에 정적을 많이 만들어 친구였던 윤성거는 그에게 서신을 보내 참을 것을 권고하기까지 하였다. 송시열은 율곡이 사계 김장생을 잇는 서인 기호학파의 종주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실록에 300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조선이 배출한 최고의 대학자로 평가받는다. 그를 빼고는 조선 중후기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는 주자학만을 맹목적으로 신봉하여 세상의 모든 이치는 주자가 바르게 해석해 놓았으니 이를 벗어나는 것은 모두 사문난적이다 라고까지 말하였다. 송시열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다. 동방의 공자, 맹자, 주자의 버금가는 송자라고 칭하는가 하면 그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아 오직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당쟁의 원흉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작자 미상의 송시열 초상화를 볼 수 있는데 그림의 윗부분에는 정조가 1778년에 지은 찬시가 예서로 쓰여 있다. 이 초상화는 국보 제239호로 지정되어 있다. 송시열은 수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숙종 때 편집된 우암집과 정조 때 간연된 송자대전 등이 전해온다. 우암 송시열의 묘는 충청북도 계산군 청천면에 있다. 처음에는 수원 묘봉산에 묘를 썼으나 8년 후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지금까지 우암 송시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